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 연구소의 노철호 소장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부동산 은퇴 설계라는 제목으로 계속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 처음에 금융, 연금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5층 설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뭐냐면 확실한 내 집 마련을 해놓은 상태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언제든지 사고 팔려고 내가 평생 거주할 집을 평생 사고 팔 계획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오피스텔 투자 같은 거 하는 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들이 60대, 50대 후반, 60대, 65세에서 55세 사이에 평생 살 내 집 마련을 끝난 이후에 모자른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살 집을 이사 갈 수도 있고 나는 팔고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함부로 투자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투자하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생 거주할 집이 있어요. 근데 노후에 필요한 은퇴 자금, 매달의 인컴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측면에 투자해서 가장 손쉽고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대표적인 상품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얘기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자, 근데 오피스텔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텔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원룸형 오피스텔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원룸형이 조금 발전돼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층고 높은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복층형으로 꾸며서 분양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추세였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과 오피스텔 가격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같이 깔끔한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의 대체제로 오피스텔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원룸형이나 복층형 원룸형에 대한 오피스텔 트렌드에서 지금은 아파트를 마치 축소해 놓은 것 같은 투룸, 쓰리룸 형태의 오피스텔이 대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시장에서도 투룸 오피스텔, 적어도 분리형 오피스텔,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구조,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축소해 놓는 상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를 한 채 25평을 서울에서 살려고 하더라도 매매가가 8, 9억은 기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대체제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특히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표현하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어떤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잘 투자는 안 하지만 한정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정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상품은 똑같이 오피스텔이긴 한데 방 2개 또는 방 3개, 그 다음에 럭셔리한 드레스룸, 그 다음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평당가가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하는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요. 그분들은 성공한 어떠한 그 전문직, 그 다음에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생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을 사는 데 있어서 원룸형이나 복층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정품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여튼 트렌드는 같다는 거죠. 과거에는 원룸형이 90% 이상을 차지했다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로 바꾸고 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투자할 때
지금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에 중첩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주택을 그러니까 한 채일 때는 상관없는데 주택 수를 늘릴 때는 취득세 중과 규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한 채인데 한 채를 집을 더 사면 취득세가 8%, 세 채를 사면 세 채가 되는 순간부터는 취득세 12%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거기서 또 틈새가 되고 있어요. 오피스텔은 집이 있는 상태에서 사더라도 취득세 4.6% 규정을 받죠. 지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한 채를 사던 두 채를 사던 세 채를 사던 매입할 때에는 업무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10채를 사도 취득세 중과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는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집 마련, 내 집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할 때 뭔가 틈새, 세제에 있어서의 어떤 틈새가 될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2022년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과거 2021년까지는 오피스텔을 300채 이상 분양할 때만 그 온라인 청약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0채 이상 분양을 하면 그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고요. 그 다음에 취득할 당시에는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출로부터 좀 자유로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이.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 DSR 규제를 받아서 본인의 소득의 기준으로 갚을 능력을 감안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대출이 이제 뭔가 강화가 돼서 예전처럼 60-70% 대출을 받는 상황은 어렵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자금 스케줄을 잘 짜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이렇게 올해 들어서 DSR 규제나 인터넷 청약 등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규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만 바닥 난방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해요. 쉽게 얘기하면 30평대 오피스텔도 이제 문제가 없이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 때문에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규제가 풀렸다는 점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여러분들 작년 2021년 11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과천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 적이 있어요. 근데 89시를 분양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나섰냐면 12만 명. 청약 증거금이 그때 청약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도 12만 명이 몰렸어요. 12만 명이 몰렸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00실 미만. 오피스텔을 100실 미만으로 공급하면 전매 제한이 없어요. 100실 미만으로. 그 틈새를 겨냥해서 이러한 좀 고급형 오피스텔이 공급되다 보니까 당첨만 되면 전매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 기준이 100실이에요. 요 규정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근데 100실 미만의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도 약간의 틈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오피스텔이 우리의 노후에 대한 인컴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상품인데 규제가 좀 강화되더라도 취득세 중과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틈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트렌드는 원룸이나 복층형 오피스텔이 아니라 투룸이나 쓰리룸 위주의 오피스텔이 나올 예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 관련된 세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매우 디테일한 것은 세무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오피스텔은 이렇게 기준만 삼으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냐면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 지어질 때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규정이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로 쓰면 주거로 보유 중에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땐 취득세 규정이 없었지만 중과가 없어서 덜컥 샀는데 내가 한 채를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주택이 두 채로 본다는 거예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주택이 두 채가 됨으로써 기존에 내가 살던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항상 실제 현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취득할 때만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서만 빠진다. 근데 나중에 그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내 집을 덜컥 팔 때는 오피스텔 한 채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부분 순서가 바뀌면 세금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에 어떤 상품이 많이 나오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레지던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하나의 오피스텔과 유사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해요. 숙박업 신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상 또 해야 되는 것이 숙박업이다 보니까 그 취사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취사시설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조명을 받았던 거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오피스텔이랑 똑같아요. 숙박시설만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는 것만 차이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을 받고 거기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던 것이었어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 기간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승인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변경 시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로 설치 제한을 유예해준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 14일까지 분양 공고한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로 허가하는 것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후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유예를 풀어주는 이 시점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이에요. 그쵸?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최근에 뭐 바닷가 주변이나 여러 가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숙박시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위탁을 맡겨서 숙박업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개별 등기도 되고 오피스텔과 거의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항상 그 숙박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운영 능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하는 것도 생활형 숙박시설도 나한테 매달의 인컴 때문에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던지, 그 다음에 그 위탁업체가 경쟁력이 없어서 숙박업 운영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든지, 검증되지 않은 회사가 숙박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광고만 엄청나게 화려한 거에 속아서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개별 등기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지만 내가 직접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탁 일정 규모 무조건 위탁업체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의 능력을 반드시 검증하셔서 거기서 나한테 약정한 뭐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걸 약정해요. 그 위탁사랑 위탁 계약을 할 때 그 수익률이 적절한지, 과대 포장돼 있지 않은지, 아니면 왜냐면 말은 그렇게 하고 분양을 했는데 그대로 수익률이 안 나와도 그 위탁업체가 나몰라라 이렇게 손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 인컴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인 숙박업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투자했는데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지금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요. 숙박업을 하기 위한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대체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피스텔과 그 생활형 숙박 시설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발코니 설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난방에 대한 면적 기준이 없어요. 지금 올해부터 오피스텔이 바뀌어서 120제곱미터까지 허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150제곱미터 이하까지. 근데 원래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한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출입구를 오피스텔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산정 기준도 좀 달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벽체 안쪽에서 수치를 대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벽 중심선에서 면적을 두니까 면적이 좀 차이가 있다. 근데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나한테 숙박업을 통해서 매달에 그 위탁업체로부터 안정된 인컴을 받는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뭐 경치 좋은 곳에 막 가서 보면 막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잘 지어놨을 겁니다. 근데 분양가도 살펴야 되겠지만 나한테 계속 정기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갖다 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분양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두 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설명드렸는데 이 모든 전제는 내가 평생 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컴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다만 적어도 뭐 한 달에 6, 70만 원의 추가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만만한 상품 중에 대표 상품이 오피스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근데 오피스텔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많은 규제가 추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DSR 규제 때문에 오피스를 받더라도 자금 스케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제대로 나에게 인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인가 정확히 입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긴 거는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숙박업을 위탁 경영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숙박업을 위탁 경영하는 그 회사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이 분양할 때 내세웠던 그 수익률이 달성 안 되더라도 나 이 수익률 못 맞추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그걸 다퉈야 된다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과 뭐 어떤 시설만 보고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품 오늘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잘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실 때 꼭 주의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